11월의 찬바람이 폐광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태주는 녹슨 철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버려진 연구소 건물이 마치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이게 내 유산이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감정가 3천만 원. 매월 관리비 80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아버지의 장례식장이 떠올랐어요. 대형 제약회사 회장이었던 김석환. 그의 죽음은 방송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화제였죠. 하지만 태준에게 아버지는 늘 먼 존재였습니다. 현우에게는 강남 사옥과 특허권을, 시가 500억 원 상당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큰형 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로펌 대표답게 침착했습니다. 성호에게는 분당 메디컬 센터와 연구개발 지분을 300억 원 정도 됩니다. 둘째 형 성호도 입꼬리를 올렸어요. 성형외과 원장인 그에게 어울리는 유산이었죠. 막내 태준에게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강원도 정선군 폐광지역의 연구소 건물과 부지를 남기셨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형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죠. 그래도 뭔가 받았네. 큰형수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태준의 가슴이 움츠러들었습니다. 27년. 태준이 이 집에서 살아온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짜 가족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죠.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2살 때였어요. 학교 영상 제작 대회에서 1등을 했죠. 떨리는 손으로 상장을 들고 집에 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이번에 전교 3등 했대.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성호도 과학 경시대회에서 입상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태준의 상장은 식탁 구석에 놓인 채 잊혔어요. 그날 밤 태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독립 다큐멘터리 PD. 태준이 선택한 직업이었죠. 불안정하고 수입도 적었지만 카메라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그것은 또 다른 실망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뭘 하고 다니는 거니? 형들 좀 봐. 현우는 로펌 대표고 성호는 병원장이야. 비교는 끝이 없었어요. 태준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단둘이 산책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15살 때였죠. 태준아, 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야. 아버지의 손이 태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따뜻했어요. 무슨 재능이요, 아버지?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때가 되면. 그게 마지막 산책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더 바빠졌고 태준과의 시간은 사라졌죠. 연구소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쌓인 복도, 깨진 유리창, 녹슨 실험 장비들. 모든 게 버려진 듯 했죠. 누구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태준이 놀랐습니다. 구석에서 나타난 노인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 새 주인입니다. 김태준이에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회장님 막내 아들이시군요. 전 박영수입니다. 여기 관리인이에요. 박영수는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회장님이 자주 오셨나요? 태준의 질문에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꽤 자주 오셨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더 자주. 왜요? 여긴 버려진 곳인데. 박영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글쎄요. 회장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으셨겠죠? 특히 지하 연구실에 오래 계셨어요. 지하 연구실.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큐멘터리 PD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네, 지하 2층에 있어요.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박영수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죠. 태준은 연구소를 둘러봤어요. 낡고 버려진 곳. 하지만 왜일까요? 아버지가 여기 자주 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형 현우였죠. 태준아, 가족 모임 있다. 이번 주 일요일 우리 집으로 와. 형, 나는. 변명하지 마. 어머니도 오신대.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가족 모임. 늘 태준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연구소를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건물이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였죠. 이게 내 유산이라. 태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연구소 2층 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분명했어요. 태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곳에 무언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무언가가.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태준은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옮겼어요. 27년간 받아온 차별과 무시. 그것들이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순간 태준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수 있을까요? 태준은 다시 한번 연구소를 돌아봤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태준의 눈빛은 뜨거웠어요. 다큐멘터리 PD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이른 아침 태준은 촬영 장비를 가득 실은 차로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어요. 오늘은 다큐멘터리 PD로서 왔죠. 일단 기록부터 하자. 태준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는 연구소는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버려진 건물이 아니라 이야기를 품은 공간처럼 보였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복도, 실험실, 창고까지. 태준의 손놀림은 익숙했어요. 3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익힌 실력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지지직. 음향 장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태준은 헤드폰을 꽂았습니다. 미약한 전자 신호였죠. 일반인이라면 그냥 잡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태준은 달랐습니다. 이건 패턴이 있어. 다큐 제작 중 숨겨진 도청 장치를 찾아낸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죠. 태준은 음향 장비를 들고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태준 씨. 벌써 오셨네요. 박영수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녹슨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었죠. 박 관리인님, 혹시 이 건물에 특별한 장치가 있나요? 특별한 장치요. 박영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음향 장비로 이상한 신호를 감지했거든요. 태준이 헤드폰을 건네자 박영수가 들어봤어요. 그의 눈이 커졌죠. 이건 지하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지하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신호가 강해졌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영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15년 동안 여기 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셨죠? 15년이요? 아, 네. 특히 매년 3월 15일에는 절대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날이. 박영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이 뭐예요? 김혜진 박사님, 길이에요. 회장님의 누나분이셨죠? 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모가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지하 2층에 도착했습니다. 긴 복도 끝에 철문이 있었어요. 다른 곳과 달리 깨끗했죠. 최근까지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긴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회장님만 들어가셨죠? 박영수가 물러섰습니다. 태준은 철문에 다가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삐빅. 생체 인식을 시작합니다. 기계음이 울렸어요. 태준이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김태준님, 확인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 이름이 왜 등록되어 있지? 아는 놀라웠어요. 최첨단 연구실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장비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죠. 중앙 테이블 위에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가 떴어요. 태준아, 내가 이곳에 왔다면
이미 내가 세상에 없을 때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먼저 사과해야겠다. 너에게 차갑게 대한 것, 진실을 숨긴 것 모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 내 친부모님의 흔적이 여기 있단다. 친부모. 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진과 동민. 내 누나와 매영이 너의 진짜 부모란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파일명 혜진 동민 구원을 찾아라. 거기에 모든 진실이 있다. 음성이 끝났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어요. 수많은 파일 중에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찾았다. 하지만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태준은 음향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다큐 제작하며 익힌 기술이었죠. 암호화된 음성 파일을 하나씩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어요. 젊은 남녀가 하얀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죠. 그들 품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14일. 그리고 다음 날이 부모님의 기일이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태준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태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실을 알았겠지. 네, 부모님은 위대한 분들이었다. 에볼라와 싸우다 돌아가셨지. 나는 너를 지키려고 입양했지만 정작 너에게 상처만 줬구나.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금고가 있다. 네, 지문으로만 열린다. 거기 은행 열쇠가 있을 거야. 하지만 태준아, 아직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더 큰 비밀이 있다. 태준은 금고를 찾았어요. 벽에 숨겨진 작은 금고였죠. 지문을 대자 열렸습니다. 안에는 열쇠와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USB도 하나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밖에서 박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은 재빨리 물건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서 있었죠. 김태준 씨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남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태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 연구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위협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태준은 연구소를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백미러를 확인했죠. 검은 차 한 대가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거야? 태준은 엑셀을 밟았어요. 가슴 속 주머니의 열쇠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준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수많은 연구 자료가 있었죠. 그리고 한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열 것. 태준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클릭하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준아, 너 지금 뭐하니? 큰형 현우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다급했죠. 왜 그래, 형? 연구소에 갔다 왔다며? 거기서 뭘 발견했니? 태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별거 없었어, 형. 거짓말하지 마. 누가 널 찾아갔다며? 현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태준은 주머니 속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아직 가족들에게 말하지 마라. 형,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정리할 게 있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검은 차가 여전히 서 있었죠.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직감했어요. 컴퓨터 화면의 폴더가 깜빡였습니다. 진실이 거기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열 준비가 되었을까요?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진 속 그들의 미소가. 엄마, 아빠.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아팠죠. 29년간 모르고 살았던 진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거대한 은행 건물 앞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연구소에서 발견한 열쇠가 쥐어져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713번 금고를 찾으시는군요. VIP 라운지의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지하 금고실로 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철제 금고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태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현금 다발이 가득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에볼라 백신 특허권 증서, 로열티 수익 명세서, 국제보건기구 보상금.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췄어요. 100억, 200억, 300억. 계속 더해지는 금액에 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총 700억 원? 믿을 수 없었어요. 친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이렇게 많다니. 15년간 쌓인 로열티와 투자 수익이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형수였어요. 태준 도련님, 지금 당장 현운의 집으로 와. 가족 모임이야.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웠죠. 다 왔네. 현우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형, 무슨 일이야? 태준아,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로펌이 큰 의료소송에서 졌어. 배상금이 200억이야. 태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나도. 성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어. 환자가 돌아가셨어. 유족이 150억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의사 면허도 위험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은 주머니 속 금고 열쇠를 만졌어요. 700억. 형들을 구할 수 있는 돈이었죠. 태준 도련님, 큰형수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연구소에서 뭐 발견한 거 없나? 없어요, 형수님. 정말? 누가 찾아갔다면서요? 둘째 형수도 거들었습니다. 그 연구소 겉보기와 달리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이 관심을 보인다던데? 태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형수들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죠. 아, 맞아. 어제 GK바이오에서 연락이 왔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연구소 부지를 50억에 사겠다고. 바이오밸리 조성 계획이래. 50억? 태준이 놀랐어요. 감정가 3천만 원짜리를 50억에 산다니. 이상하지 않니?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성우가 태준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너한테만 뭔가 남기신 거 아니야? 가족들의 시선이 태준에게 쏠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700억의 비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버지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아직 가족들에게 말하지 마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태준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맨 아래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태준아, 진짜 이유를 알 때가 왔구나.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네, 부모님은 단순히 의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류를 구한 영웅이었어. 에볼라 백신을 개발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대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건드렸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내가 15년간 조사한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어. 그래서 너를 지키기 위해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700억으로 형들을 도울 수도 있고 부모님의 뜻을 이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심해라. 내 주변에 감시자들이 있다. 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김태준 씨죠? GK바이오 전무 최민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소 매각건으로 직접 만나고 싶은데요. 제 제안을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50억 제안은 이미 들었습니다만. 아니요. 진짜 제안은 따로 있습니다. 100억까지 가능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 연구소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거든요. 김혜진 박사님의 연구 자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형들의 위기, 350억의 빚, 자신이 가진 700억의 비밀, 그리고 부모님의 진실.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두 번째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선택은 내 몫이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족을 구하는 것과 진실을 지키는 것. 두 가지를 모두 할 수는 없을까요? 창밖에 검은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차 한 대가 더 나타났어요. 연구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7년간 받은 차별과 상처가 떠올랐지만 동시에 형들의 초췌한 얼굴도 잊을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부모님을 바라보며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작은 원룸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좁은 공간이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모두에게 할 말이 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태준에게 쏠렸습니다. 현우와 성우는 초조한 표정이었고 형수들은 기대에 찬 눈빛이었죠. 아버지가 남긴 편지예요. 다 같이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태준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제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준은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순간 원룸이 얼어붙었습니다. 현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태준은 계속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은 내 누나 김혜진과 매형 이동민의 아들입니다. 15년 전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에볼라와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2012년 에볼라가 창궐했을 때 혜진과 동민은 국제의료진으로 자원했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와 역학조사관으로서 그들은 현장 최전선에 있었죠. 태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 듣는 부모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혁신적인 백신을 개발했어요. 수많은 생명을 구했죠. 하지만 편지를 든 손이 점점 더 떨렸어요. 백신 개발 완료 직후 그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끝까지 환자들을 돌보다가 2012년 3월 15일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우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죠. 그럼 태준이는? 당시 1살이었던 태준이를 내가 데려왔습니다. 아이를 버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책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태준이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정부는 10억 원의 순직 보상금을 지급했고 백신 특허권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제약회사를 키웠어요. 누나 부부의 희생 위에 내 성공을 쌓은 겁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이 무너졌어요.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습니다. 태준에게 차갑게 대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마주볼 때마다 누나가 생각났거든요. 미안하다, 태준아. 태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7년간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큰 형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그 700억은?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로 가족들을 봤어요. 부모님이 개발한 백신의 로열티예요. 15년간 쌓인 돈이죠. 700억? 성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혼자 알고 있었다고. 어제 알았어요, 형. 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둘째 형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우리는 지금 350억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잖아. 하지만 그건 태준이 부모님 돈이야. 어머니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했죠. 15년. 15년 동안 내게 그렇게 차갑게 대했구나. 생일도 제대로 못 챙겨줬지. 학교 행사도 한 번 안 갔고. 어머니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따뜻한 손길에 태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태준아. 정말 미안해. 현우가 주먹을 쥐었어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죠. 아버지는 왜 진작 말하지 않으신 거야? 태준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혜진과 동민의 죽음에는 의혹이 있어요. 그들의 백신이 거대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협했거든요. 그래서 태준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원룸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죠. 그때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국정원입니다. 김태준 씨,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가족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김혜진 박사님 부부를 보호했던 팀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였어요. 15년간 태준 씨를 지켜봤습니다. 최근 연구소 주변을 감시한 것도 우리예요. 왜 저를? 태준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의 연구는 국가 기밀 수준이었어요. 그분들이 개발한 백신은 인류를 구했지만 동시에 많은 적을 만들었죠. 국정원 요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근 해외 제약회사들이 연구소를 노리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각자 다른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죠. 현우는 충격과 당황, 성우는 절망과 분노, 어머니는 죄책감과 슬픔, 형수들은 아쉬움과 좌절, 그리고 태준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가족 안에서 이방인이었는지, 왜 아버지가 차갑게 대했는지, 왜 자신만 다르게 느껴졌는지. 엄마, 아빠,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부모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태준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영웅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짐을 짊어지게 되었죠. 700억이라는 유산, 가족들의 위기, 그리고 부모님의 미완성 사명. 모든 것이 태준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태준은 가족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카페의 조용한 룸이었어요. 태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제안이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700억을 그냥 나누지 않을 거예요. 형수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계속했어요. 대신 김혜진이 동민 글로벌 헬스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가족들이 놀란 눈으로 태준을 봤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딴 재단이에요. 감염병 예방과 의료진 지원이 목적이죠. 현우가 천천히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가족 모두가 재단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현우 형은 의료법 전문가로서 법무를 맡아주세요. 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꼼꼼히 준비한 계획서였어요. 성우 형은 의료 전문성을 살려서 해외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세요. 성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의사 면허를 잃을 위기에서 다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형수님들도 각자 행정과 홍보를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큰 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빚은? 당장 급한 빚은 제가 정리하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재단 일에 전념해주세요. 진심으로요.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태준아, 정말 우리를 용서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편지에 쓰셨어요. 가족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었죠. 29년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태준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아.
태준의 가슴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퍼졌어요. 29년 만에 듣는 아들이라는 말이었죠.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태준아, 나도 사과할게. 형으로서 너무 못됐어. 성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렇게 재단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후 태준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제목이었죠. 아프리카 현지 취재까지 다녀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전국이 들썩였어요. 15년 전 목숨을 바쳐 백신을 개발한 한국인 부부의 이야기에 모두가 감동했죠. 이게 진짜 한국인입니다. 김혜진 박사님, 이동민 조사관님을 기억합시다. SNS는 추모와 감사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재단에도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기업들도 참여했죠. 6개월 만에 재단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WHO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혜진 박사와 이동민 조사관의 백신을 공식 인정합니다. 그들은 인류의 영웅입니다. 태준은 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인정받은 거죠. 1년 후,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매주 하는 가족 모임이었어요. 태준아, 새 다큐 준비는 잘 돼가니? 현우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네, 형. 이번엔 전 세계 의료진들의 헌신을 다룰 거예요. 멋지다. 우리 막내. 성우가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심 어린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재단도 이제 해외 지부를 열 예정이야. 큰 형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벌써 10개국에서 의료진 500명을 지원했어. 둘째 형수도 거들었습니다. 태준이 다큐 덕분에 후원도 계속 늘고 있고 어머니가 음식을 나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태준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가운 시선 대신 따뜻한 웃음이, 무관심 대신 진심 어린 대화가 있었죠. 저녁 식사 후 태준은 베란다에 나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불렀어요. 이제야 가족이 됐어요. 진짜 가족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태준은 새 프로젝트 기획서를 꺼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들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전 세계를 돌며 의료진들의 헌신을 기록할 계획이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숨은 영웅들을 찾을 거예요.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단 직원이었습니다. 대표님,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 일하셨던 병원에서 기념비를 세운대요.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다 같이 아프리카에 갈래요? 가족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님 기념비 제막식이 있대요. 어머니가 먼저 대답했어요. 당연히 가야지.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시니까. 형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들도 미소 지었어요.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고. 29년의 상처가 1년 만에 치유되었어요. 70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태준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